성공을 꿈꾸는 일본은행. 네, 이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를 또 앞두고 있는 이번 주 상황인데요. 이를 앞두고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또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이라든지 금융정책의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궁금한데요, 연구원님. 기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일본은행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은행과 마찬가지로 통화정책 결정 회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서 회의가 시작된 건요, 98년도부터인데요. 네. 이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이 당시에 있었던 일본은행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42년도에 도입이 됐던 구일본은행법이 97년도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 이유를 가장 살펴보시면은 독립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본 내부에서는 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몰락이 있었어요. 버블의 붕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은행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빠르게 이뤄졌고요. 당시에 글로벌리하게도 유로존 내부에서는 22 중앙은행 결정회의가 설립이 됐었고, 미국이라든지 선진국들 내부에서도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일본 내부에서도 조금은 정책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더 펼쳐야 되는지를 독립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제 일본은행법이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본은행법 개정 하에서 이제 일본은행이 더 이상 정부의 관여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90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약 25년, 30년 동안 일본은행 정책 결정은 다소 완화의 방향으로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워낙에 장기 저성장, 디플레이션에 대한 좀 우려감 내지는 잃어버린 20년, 30년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일본 경제가 굉장히 다이나믹함이 없었던 국가였던 것 같아요. 네. 물가 측면에서도 0%대, 마이너스대, 디플레이션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없었고 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물가를 높이고 성장을 만들어내는 정책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정책이 한 20, 30년 동안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완화적인 상태가 더 완화적으로 갔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일본은행 정책 전망을 보고 전망을 함에 있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어떤 정책이 있었고 얼마나 완화적인지를 알아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20, 30년 동안 정책이 완화적이었고 이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 중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자산 매입, YCC 정책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정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완전적인 통화 정책이 한 30년간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을 계속해서 좀 법제화하려는 흐름이 나타났던 이유는 뭔가요? 워낙에 정책이 통화 정책 자체가 네.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당연히 이 당시에는 일본은행법이 개정되기 전이었었기 때문에 정부의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네. 정부의 압박을 받는다는 거는 성장을 위해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을 다소 완화로 좀 치우쳐지게 정책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도록 정책을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상 추후에 물가 안정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좀 키우기 위해서 정부의 간섭을 덜 받기 위해서 조금은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권 발행이라든지 공개시장 운영과 같은 금융정책 역시도 적시에 또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역시나 자율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제화, 이런 투명성과 자율성을 법제화하기 위한 개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로부터 좀 독립적인 정책 결정을 하게끔 하고 정책을 자율적으로 이제 일본은행이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딱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일본이 그러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금융정책을 좀 일관되게 유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 뭐 변화라든지 이런 건 없고 그냥 꾸준하게 좀 뭐라고 할까요? 낮은 금리, 마이너스 금리 이 수준을 계속 유지를 했나요? 금리 정책이 이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나 제로 금리를 했다가 특히 제로 금리를 했다가 해제하려는 움직임들이 딱 2번 있었습니다. 네. 2000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네. 2006년도에 한 번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시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2000년대는 사실 IT 버블이 생겼다가 그쵸. 붕괴가 네. 됐던 시점이었고요. 두 번째였던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발생을 하려다가 또 이제 경기가 글로벌 경기 침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는 뭐 당시의 물가라든지 성장이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본은행 판단 하에서는 이제 바꿔도 되겠다라고 바꿨지만 대외 요인들 IT 버블이 깨서 나가는 모습들,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는 모습들을 통해서 대외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시금 경제가 위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책의 변화를 도모했지만 이러한 대외 요인의 변화 때문에 이러한 정책 정상화의 흐름들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두 번의 시도가 네. 있었지만 두 번 다 실패로 사실은 돌아갔기 때문에 앞서 이제 읽어주셨던 것처럼 성공을 꿈꾸기 위해서는 조금은 차분하게 이제 그 스탠스를 가지고 정말 지금 물가나 경기 상황이 정책을 바꿔도 되는지 네. 과거와 같이 대외적인 요인 중에서 불안 요인이 없는지를 조금은 면밀하게 살펴서 일본은행이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미 실패 경험을 두 번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계속 좀 유지해온 그런 기조로 읽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경기라든지 소비자 물가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일본 측의 소비자 물가 최근에 뭐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본 역시도 3%대의 물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요. 2%라는 숫자를 크게 상회를 하고 있는 네. 양상이에요. 당연히 이제 일본 내부에서도 이제 뭐 수입 물가 상승, 에너지 쪽의 상승, 물가 상승 이런 거에 기인을 해서 물가가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제 요즘에 일본 내부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 중 또 하나는요. 기업들의 임금 인상과 더불어 네. 기업들의 가격 전가 움직임들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일본은행이 판단했을 때 추후에 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그림 보시면요. 이제 물가 상승률이 급등을 했던 상황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있습니다. 네. 이때 왜 급등을 했냐, 상승을 했냐 보시면요. 소비세가 인상이 됐습니다. 소비세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지출을 하고 소비를 할 때 한국은 10%가 붙는 세금이 있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인상이 됐던 때였습니다. 당연히 소비세가 인상이 되면요,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이제 가격의 상승, 가격의 이제 인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은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모습인데 네. 이러한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급등했다가 다시 빠지고 급등했다가 빠지고 일시적인 단기적인 물가 상승으로밖에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소비세 인상과 같은 이슈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 것이지 이게 실제로 일본은행이 원하는 경제 순환에 따른 물가 상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중간중간 물가가 1%를 넘고 2% 가까이 올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못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끝에가 최근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3%대의 물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 네. 일본은행은 여전히 물가의 흐름을 전망함에 있어서 이제 하반기까지 연말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물가가 이제 여전히 이제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의 전환이라든지 정책의 변화가 연내에 급진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전망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본은행 역시도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4번 물가 전망치랑 경제 전망치를 발표를 하거든요. 이번에 발표되는 이제 회의에서는 물가 전망치가 발표되지 않겠지만 그 다음 회의인 10월달 회의에서도 추가적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본은행이 원하는 물가의 상승은 임금 인상이 함께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임금 인상 결정이 올해 초에 춘추의 결과로서 나왔던 결과가 3%대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인상 기조가 내년도에도 이어질지 계속해서 이러한 인상 기조가 지속될지는 내년도 돼야 또 내년도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러한 물가 전망을 낼 때에도 내년과 내후년 거는 추가적인 상향 조정을 하려면 내년 초가 돼야 바꿀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올해 거에 대해서는 물가 전망치가 충분히 일본은행이 원하는 숫자에 도달하지만 네. 내년과 내후년 숫자는 아직은 좀 숫자가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추가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추가적인 상향 조정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초쯤에 일어날 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물가의 흐름에 대해서 일본은행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변화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유가 역시나 일본에서도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네. 부분은 뭐 보조금 지원도 이번에 원래 줄이려다 안 줄였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은 좀 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아닌가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들을 연장을, 가솔린 보조금도 연장을 했죠. 네. 이런 것처럼 정부에서는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에 이제 또 문제가 뭐였냐면요. 일본 내부에서는 수입 물가가 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어요. 수입 물가가 왜 빠르게 올라갔냐면 보통 우리가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을 해올 때 그 표시 가격이 엔화가 아닌 달러화나 여타 그렇죠. 다른 기타 통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엔화의 흐름을 보시면요. 굉장히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엔화의 약세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 가격 자체도 다시금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중고가 있는 거죠. 네. 수입 물가의 부담이 2배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물가를 굉장히 급등시킨 요인이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제 일본은행에서 이 지금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중앙은행 다 그렇겠지만 코스트 푸시가 아니라 디맨드 푸시의 물가 상승을 원할 겁니다. 수요가 올라가서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네. 것들을 일본은행이나 뭐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바라봤을 때 이게 긍정적인 물가 상승일 겁니다. 하지만 비용 측면이 상승을 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통화 정책으로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내부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이러한 코스트 푸시의 인플레이션이다라는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일본은행이 섣불리 정책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임금 인상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임금이 인상이 된다? 그럼 제가 받는 임금, 앵커님이 받는 임금 올라가겠죠? 그쵸. 그러면은 수중에 돈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면은 소비를 더 많이 할 거고 네.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이 올라가겠죠. 기업이 마진이 올라가면은 투자도 많이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경기가 선순환되는 하에서의 물가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일본은행이 판단했을 때는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코스트 푸시의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코스트 푸시의 압력이 서서히 둔화가 되면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말씀드린 선순환의 구조, 물가가 디맨드 푸시로 올라가는 구간이 되어야 말씀드린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금융정책 정상화를 주저하는 이유들이 이전에 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럽게 움직이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사실 뭐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약간씩 변화의 움직임도 좀 포착이 되더라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일본은행 내부에서 뭐 평가는 여전히 완화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지금 일본은행이 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정책이 일부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CP랑 회사채에 대한 매입 관련 문구가 다소 수정이 됐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의 물가 안정 목표랑 네. 포워드 가이던스가 수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금융정책 운영을 점검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었고요. 네 번째로는 YCC 유연화 결정이 됐습니다. 차근차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CP랑 회사채가 이제 일본은행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인데요. CP에 대해서는 매입 규모를 원래 뭐 코로나19 이전의 속도로 매입을 해서 약 뭐 잔고를 얼마 로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CP에 대해서는 매입을 계속해서 할 것 같지 않는 듯한 뉘앙스로 문구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자산의 종류 중에서 CP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듯한 이러한 시그널을 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물가 안정 목표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표 보시는 것처럼 물가 안정 목표가 4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요. 원래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의 상승률로 안정적,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본원 통화를 확장시키겠다라는 문구에서 네. 지금 임금 인상이 수반된 형태로 2%의 상승률이 나오도록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네. 임금 인상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워낙에 일본 내부에서는 디플레이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통상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 내지는 네. 마이너스 1%가 채 안 됐었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임금 인상 움직임도 소비자 물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인상을 안 시켜줬던 흐름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해서 올해의 흐름들은 일본 내부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가게나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확대가 됐다라는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했었고 이런 걸 보면서 정부, 기시다 내각에서는 기업들한테 소비자 물가 수준만큼은 임금을 인상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 있었던 춘트 결과 3%대 인근 인상률이 결정이 됐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3%대가 나온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임금 상승률이 나왔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임금 인상이 이제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기시다 내각의 기조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BOJ한테도 압박을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행에서도 이러한 임금 인상이 수반된 이제 물가의 상승이 나타나야지 물가 안정 목표가 달성되었다라고 분석이 될 수가 있어서 당연히 임금 인상이 또 어떻게 되는지는 내년도에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책의 방향성이나 물가에 대한 달성 목표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워드 가이던스 측면에서는 원래는 이제 기존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도 용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지금보다 더 완화로 갈 수 있다는 거를 시사를 했다가 지난 4월 달에 이 문구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 문구를 삭제했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이 지금의 상태에서 완화로 가는 게 아니라 최소 지금 상태 유지, 더 나아가서 정상화로의 한 걸음 이런 식으로 정책 방향성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가겠다, 정상화로 가겠다라는 거를 시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점검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에 금융정책을 총괄 검증하겠다,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이러한 정책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요. 7월 달에 YCC가 유연화되기로 결정이 된 거가 있죠. 사실 근데 이게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정책 결정을, 운영을 검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4월부터 1년이라고 하면 내년도 4월이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물가 전망치가 1월, 4월, 7월, 10월에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증의 결과가 나온과 동시에 물가 전망치가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정책의 변화를 조금은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결과들이 4월에는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의 시장 참가자들은 오히려 정책이 변할 수 있는 시점을 이제 4월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정책 결정과 이런 검증이 1년 동안 걸린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 이제 물가 전망치가 또 4월 달에 나올 거고 그리고 임금 협상 이런 것들이 3월, 4월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대기업들이 얼마만큼 인상할 건지를 이제 또 제안을 막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올해에도 뭐 이제 임금 인상률이 이만큼 나오겠네라는 게 대략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내년도 3월, 4월 정도가 되면은 임금 인상의 향방, 그다음에 물가 전망치의 변화, 정책의 검증 결과 이런 것들이 우수수 나오면서 정책이 어떻게 좀 할 건지가 명확해지지 않을까라 보고 있어서 이제 일본 내부에서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고 내년도 4월 달쯤이 조금은 정책 변화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내년 4월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4월 전에 저희가 금융정책 변화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칠 만한 몇 가지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올해 2024년도에 대한 물가 전망치가 2.5%가 되고요. 2024년도는 1.9%, 내후년은 1.6%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2%라는 숫자를 넘는 2.5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내년과 내후년은 1.9, 1.6으로 2%를 하회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높아진 거 알겠는데 이제 이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더 넘어서서 내년과 내후년에도 이러한 양상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숫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일본은행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게 이 전망치가 중간값이거든요. 미디언 값. 이 미디언 값이 언제 2%로 올라오느냐. 올해 것만 아니라 내년도, 내후년께 언제 2%로 올라오는지가 전 추가적인 정책 정상화에 대한 단초가 될 수 있다,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전망치를 바꾸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뀌었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저처럼 생각을 할 거예요. 일본은행이 이제는 물가에 대해서 더 이상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이제는 인플레이션, 더 나아가서
물가 목표 수준까지도 도달하는 물가 수준을 전망하고 있구나라 생각을 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나 YCC를 폐지할 수도 있겠다라고 네. 해석할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내년도와 내후년 전망치를 쉽게 확 못 올릴 거예요. 하지만 이 중간값을 바꾸지 않으면서 일본은행은 범위로도 제시를 합니다. 네.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범위에서 요 상단이 언제 2% 초중반을 넘어서 올라가는지도 중요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에다 총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미디언 값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물가 전망치가 분포되어 있는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앞으로 물가 전망치를 보실 때에 네. 미디언 값이 내년도께 언제 2%를 올라가는지 그리고 범위가 언제 2% 초중반대를 기록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정책의 전환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디플레이션이 탈각이 되었는지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과거에 2번의 실패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2000년에 한 번, 2006년에 한 번 있었는데 이때 정책을 바꿀 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반대했던 가장 큰 공통적인 이유가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라는 분석 하에 반대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책을 바꾸는 시기가 오거나 기회가 왔을 때 일본은행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러한 반대 의견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 과거에 이런 의견이 있었었고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정책을 바꿨는데 그렇죠. 결국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러한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일본 내부에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4개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GDP 디플레이터가 있고 세 네. 번째는 단위 임금 노동 비용이 있고요. 네 번째가 GDP 갭이 있습니다. 네. 각각의 조건에 대한 또 충족 요건을 말씀을 드리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를 상회를 해야 되고요. 네. GDP 디플레이터도 플러스 구간이 있어야 되고요. 네. 단위 노동 비용 상승률도 플러스에 있어야 되고 GDP 갭도 플러스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건 중에서 2가지는 충족이 됐어요. 네. 소비자 물가가 2% 상회하고 있고요. 네. GDP 디플레이터가 플러스입니다. 나머지 밑에 있는 표에 있는 밑에 4개가 아직은 달성이 안 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요 나머지 요건들이 충분히 달성이 된 이후면 일본 내부에서 디플레이션에서는 벗어났구나.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구나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나머지 충족되지 않는 2가지 요건이 언제 달성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함께 보셔야 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지금 이제 워낙에 마이너스 금리나 YCC를 유지한 지 오래돼가지고 이런 부작용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가령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부작용은 뭐냐면요.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가 됐어요. 네. 이제 워낙에 그렇죠. 이제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이었었는데 마이너스 금리로 또 도입을 하면서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 마진을 님이라고 하죠. 예대 네. 마진을 낼 수가 없었던 구간이었었고요. 일본의 또 사회적인 구조적인 특성은 고령화, 그다음에 그 저출산 이런 문제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고객들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현상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예대 마진도 못 내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 은행들, 지방은행들이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조금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 시작을 해요. 네. 주식이라든지 내지는 뭐 채권, 국내 채권 아니라 뭐 해외 채권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하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였냐? 금리가 글로벌하게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뭐 이탈리아, 미국, 독일, 한국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금리가 다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금리가 상승을 하면 채권은 가격은 반대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평가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본은행 중에서 특히 지방은행들이 받는 지적은 이러한 평가 손실이 되게 심화됐다. 평가 손실이 더 악화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네.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본의 지방은행들 중심으로 미국의 SVB,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 내부의 금융 당국에서는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러한 부작용이 더 심화가 되는 움직임, 글로벌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지 않고 일본 내부의 금리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 그림 오른쪽 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밑에 있는 파란색과 주황 색깔 그
박스가 여기 네. 네모 표시가 막대 그래프가 마이너스 손실을 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움직임이 더 심화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내지는 이러한 문제가 지방은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방은행의 도산, 지방은행 뱅크런 내지는 이러한 은행 시스템의 위기로 전이가 된다라고 하면 일본은행 역시도 정책을 섣불리 바꾸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요새 이제 이슈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제 일드 커브라고 해서 금리의 곡선이 있습니다. 네. 만기별로 금리가 있기 때문에 만기별로 금리를 점 찍어가지고 그리면 일드 커브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 금리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제 일본은행이 YCC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특정 금리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시장 금리가 글로벌 금리 상승에 따라서 함께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요 타겟하는 금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막 올라갔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럼 금리의 일드 커브가 이렇게 예쁘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네. 올라가다가 10년물 타겟을 하고 있으니까 뚝 떨어지고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네. 일드 커브가 왜곡이 됐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기능성도 저하가 되고 있다. 너무 일본은행에서 국채를 많이 사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행이 7월 달에 정책을 결정을 했던 게 금리의 상승을 일부 용인을 해주고 국채를 덜 사주는 정책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러한 비판을 받아왔었고 일부 정책을 수정함으로써 이러한 왜곡이 시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부작용이 더 심화가 되지 않는 이상 정책을 빨리 바꿀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문제가 더 심화가 되거나 일드 커브가 더 왜곡이 심화가 되거나 하면 일본은행이 수정을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이러한 부작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앞으로 정책을 바꿈에 있어서 그 시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정책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 몇 가지를 제시를 주셨는데요. 일단 물가 전망치가 2% 이상으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고 있는 완벽한 4가지 지표를 다 충족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또 마이너스 금리와 더불어서 이제 YCC 정책의 부작용 심화라는 부분들까지 함께 또 짚어주셨습니다. 다만 이 부분 사이에서도 이제 지방은행 리스크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체크를 해주시면서 이 정책으로 그대로 변화를 하는지 어느 정도 속도로 변화를 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금융정책이 정상화되는 것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로 좀 하고 있을까요? 지난 7월달 회의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책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7월달에 정책을 유연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유연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이제 단기적이긴 했지만 엔화의 강세, 일본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BOJ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오히려 이제 완화 정책을 더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시장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시장은 오히려 정상화가 일부 됐다. 이제 앞으로 더 정책이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이제 이러한 정책 결정이 됐지만 문제는 일본은행이 이번에 바꿨기 때문에 또 빠른 시일 내에 근 시일 내에 추가적인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되게 낮아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추가적인 정책 변화 시점을 당초 전망보다 7월달 회의 이후에 보시면은 시기가 더 뒤로 미뤄졌습니다. 네. 오히려 24년도 뭐 상반기 내지는 그 이후로 전망이 또 되면서 오히려 7월달 유연화 이후로 이러한 시기가 뒤로 미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러한 시기가 미뤄졌지만 또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요. 화면에서 보시는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앞으로 그럼 정책이 바뀐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정책이 바뀌겠느냐라고 했을 때 YCC 정책 폐지 내지는 단기금리 인상에 대한 답변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YCC라든지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의 가장 큰 핵심, 틀이에요. 요 틀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정책 결정이 되는 시점이 뒤로 미뤄졌지만 네. 뒤로 미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바뀌는 정책은 조금 더 급진적인 정책 변화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에다 총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연내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 가능성이 이제 제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네. 내둘러서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유의미한 건 뭐냐면 일본은행이 정책 전망을 하고 결정을 함에 있어서 테이블 위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라는 거를 올려놨다라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예요. 하지만 이게 진짜 바뀔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연내 바뀌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인상이 수반된 물가 상승률이 나오려면 올해 임금 인상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내년도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내년도 걸 알려면은 3월 달이 지나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금 인상 기조가 지금과 같은 게 이어질 거를 확인을 하려면 연내는 사실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가의 흐름도 이제 지금은 이제 물가가 하락을 할 거다,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일본은행은 한국과 다르게 이 물가 전망치를 내는 연도가 회계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전망치예요.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달까지의 평균치가 2.5라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물가 상승률, 내년도 4월 이후 때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히 큰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상황, 물가 전망치 측면에서도 아직은 내년도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이 내년도 4월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 전망하기에는 너무나 불확실성이 크고 여전히 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뭔가 올해 나오는 지표만 가지고 일본은행이 이러한 큰 틀을 바꾸는 건 어렵다는 네. 말씀인 거죠. 그래서 왜 그럼 우에다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노력이 지금 엔화 약세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요. 지난 9월 6일에 재무성 직원이 있거든요. 직원 어떤 얘기 했냐면은 엔화 약세 흐름이 만약에 이어진다면 어떠한 그 도구를 통해서 대응을 할 거다. 어떤 도구를 통해서 다 대응을 할 거다 얘기했다는 거는 이제 인위적인 엔화 약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물론 그 여력이 낮을 수는 있지만 작을 수는 있지만 정부의 기조는 엔화 약세가 더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BOJ가 해줘야 되는 역할은 물론 빠른 속도로 정책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시장에다가 이런 건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앞으로 정책을 바꿀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야 라는 것들을 시그널을 주는 것 자체가 매파적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일부 구두 개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건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를 하고 더 나아가서 YCC를 폐지하는 정책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물론 정책 측면에서 엔화의 강세의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의 변화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엔화 강세로 기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계속해서 연내 너 나아가서 내년 초 이런 식으로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심리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일본은행이 엔화 약세를 제지할 수 있는 하나의 움직임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발언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정부의 노력이 있는 상황에서 BOJ도 우리도 지금 너네들 원하는 대로 좀 하고 있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 보고 있어서 실제 정책 변화라기보다는 약간의 정부의 노력에 조금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네. 발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일본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이때도 그러면 약간 뭐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그런 엔화 약세 압력에서 좀 탈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나 압박을 좀 줄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너무 동의를 하고요. 지난 9월 6일에 사실 그 요미우리 신문하고 우에다 총재가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 인터뷰 내용이 9월 9일에 발표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9월 6일이면 지난주인 거죠. 그쵸. 지난주밖에 안 됐는데 지난주에 이례적으로 이제 중앙은행 총재가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민간 언론사랑 얘기를 했던 거는 되게 이례적이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엔화의 약세 움직임들이 최근에 너무나 또 가파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행 총재의 자리에 있는 우에다 총재도 이렇게 나서가지고 얘기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 주에 있을 이제 BOJ 금융정책 결정 회의 기자회견에서도 당연히 질문이 나올 거예요. 기자들이 이제 기자님도 그런 얘기 하시겠죠. 엔화 약세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거냐 이런 네. 질문들이 나올 텐데 물론 중앙은행 총재로서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환율의 레벨을 타겟하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엔화 약세가 더 심화가 되거나 이어졌을 때 말씀드렸던 수입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네. 결국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런 환율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얘기는 못 하겠지만 애둘러서 돌려서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제재할 필요성이 있는 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매파적인 얘기들을 또 하면서 더 동일하게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대한 가능성도 또 열어놓으면서 시장에다가는 좀 엔화 강세 움직임이 갈 수 있도록 금리의 상승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올 것이다라 보고 있고요. 물론 이번 회의에서 저는 정책 결정이 그렇게까지 또 막 충격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 보진 않아요. 네. 왜냐면 7월 달에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또 직전 회의였잖아요. 직전 회의에서 정책에 수정을 했기 때문에 또 시장의 반응이 또 잘 또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소화를 해 나가면서. 그래서 굳이 9월 달에는 정책 변화를 가져가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 10월 달 회의에서 물가 전망치나 내지는 경제 전망치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가면서 네. 추가적인 정책 변화를 좀 도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이번 주 내에 있었던 일본은행에 이제 있을 그 통화정책 회의는 국내 시장에는 좀 영향이 제한적일까요?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매파적으로 정책의 수정이 나온다든지, 네. 이제 발언이 되게 매파적이다. 마치 그러니까 지난주 초반에 있었던 것처럼 엔화 강세가 유발되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아예 뭐 영향이 없진 않겠죠. 왜냐면 일본 내부의 금리 상승이나 엔화의 강세는 이제 글로벌리하게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한국의 금리도 또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결정이 될 수 있어서, 네. 물론 뭐 엄청나게 또 연준의 결정이 또 있어요. 이번 주 그쵸. 목요일에. 네. 그래서 뭐 일본 은행의 영향만은 아닐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워낙에 뭐 영란은행, 연준, 맞아요. BOJ 모든 전반적인 또 선진국들의 중앙은행 결정이 있기 때문에 요 불확실성과 그 결과에 따른 반응들이 주 후반에 좀 몰려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어떤 뭐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았냐를 차치하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정책 결정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라도 조금은 불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음 주 되면 이러한 정책 결정에 대해서 다시금 해석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주 초반에 조금은 변동성이 크겠지만 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니었네라고 하면서 다시 되돌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이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조짐, 원인까지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주에 워낙 또 큰 FOMC가 또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대체적으로 뭐 동결은 예상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연구원님? 네, 그 동결 전망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물가 전망치, 경제 전망치, 실업 전망치와 같은 수정 경제 전망치가 중요할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점도표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올해 지금 6월달 점도표를 보시면 추가 한 차례 인상을 시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9월달에 유지가 될 것인지, 더 나아가서 내년도 점도표는 어떻게 될 건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내년도에 대한 점도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5.75까지 금리를 인상을 하고 내년도에 100bp 인하한다라는 게 지금 점도표 상에서의 흐름인데, 네. 이제 만약에 내년도에 금리 인하 시점이나 금리 인하의 폭을 덜 가져가는 하이어 포 롱거의 스탠스를 연준이 취하겠다라고 하면요, 내년도 점도표, 내년도 숫자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더 안 내린다라는 거죠. 이거는 충분히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일 거고요. 현실적으로 올해 점도표를 높이는 것보다는 내년도 거를 높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다가 조금 매파적인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추가 한 차례 인상에 대해서도 이미 6월 달에 시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더 올린다는 거는 남은 회의 다 금리 올린다는 거여서 말이 거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매파적인 시그널, 매파적인 기조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하는 게 지금 연준의 생각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요, 내년도 점도표를 올리는 게 그러한 스탠스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내년도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FOMC를 앞두고 그럼 투자자분들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물론 저는 이제 채권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뭐 채권 ETF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이제 장기채랑 단기채 ETF 두 개로 구분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전히 장기채 ETF는 좀 매력이 없는 구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아마도 이번 9월달 점도표를 뭐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면,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기준금리가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네. 만약에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더 사람들이 높아질 거고요. 그럼 경기에 대한 뷰가 더 좋아지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장기물 금리가 오히려 상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장기 채권 가격 떨어진다. 장기 채권 가격 떨어진다는 건 장기채 ETF 가격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직 여전히 장기채에 대한 ETF를 접근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굳이 이제 뭐 사셔야 된다라고 하면 단기채에 대해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장기채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상이 지금 이제 또 일각에서는 끝났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연내 인상 못한다라고 보는 일부 외사 아이비들도 있어서, 그럼 결국에 금리를 해봤자 한 번 더 인상하고 끝난다. 내지는 지금 올리고 끝난다. 지금 레벨이 끝난다. 이런 인식이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의 레벨이 유지되다가 내년도부터 금리가 인하되는 흐름이라면 경기가 망해서 인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긴축의 강도를 줄이기 위한 인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물은 버티는데 단기만 빠질 수가 있어요. 단기물 금리가 빠진다는 거는 단기물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라서 오히려 장기채보다는 단기채, 초단기채 쪽에 대한 ETF가 지금은 오히려 굳이 사신다면 나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OMC와 더불어서 이 채권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오늘 함께 알아봤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우혜영 연구원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